자, 여기 보면은요, 일단 경제 기사를 좀 봐야 되네요. 아까 일면에서 잠시 소개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청약 당첨자 1주택자 6개월 내 내 옛집 안 팔면 계약금 취소 그리고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토부가요, 주택 공급 규칙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추천 물량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경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는 사실상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집을 6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계약 취소 벌금까지 낼 수 있게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정부가 집값 잡기 대책으로 계속 이런 걸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9.13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에요. 예. 분양권 관련해서 규정을 더 강화하는 건데 예. 원칙은 무주택자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 예.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건데 다만 1주택자나 2주택자들이 예. 흔히 말하는 뭐 대출을 끼고 또는 전세 예. 활용해서 하는 뭐 갭 투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수요를 더 많이 촉발한다라는 점에서 예.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전 뭐 무주택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내놓는 규정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 벌금을 매기거나 또는 계약을 취소시키는 것까지는 좋다고 예. 보는데 안 팔면 징역 3년 이하. 글쎄요. 이 6개월 내 규정은 집을 팔 수, 이것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 지금 시장에서 예. 사실 9.13 대책 이후에 벌써 거래가 되고 있지 예. 않다는 건데 그렇다면 옛집, 그러니까 예. 새로 이제 예. 청약을 당첨이 된 경우에 예. 옛집을 팔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히려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팔아야 되는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글쎄요, 뭐 유예 기간을 두고 예. 예고 기간을 두고 예. 시행은 나중에 되고 뭐 예.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 바로 시행이 된다면 그렇죠. 입법 예고 기간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시장에 또 하나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서 예. 원칙 좋습니다. 예. 무주택자 우대.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행이 될 때는 예. 상당히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예. 형사처벌 규정까지 둔 거는 예. 시장을 억지로 이런 형사처벌 규정까지 동원해서 예. 뭔가 제압을 하려고 하는 또 다른 반발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의 이 숨은 뜻은 1주택자는 아예 청약 시장에 얼씬거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1주택자가 청약 시장에서 당첨되기는 거의 무슨 글쎄요, 사막에서 뭐 바늘 찾기 정도 어려워져 버렸으니까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는 소식 아까 일면 기자 전해드렸는데요. 그 얘기가 좀 이어지네요. 미국 국채금리 3.2% 넘자 머니무브, 자산이 이동하는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그렇다 보니까요. 이게 팡 주식부터 던져. 팡이 뭐냐면요. 미국의 유명한 IT 기업들입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유명한 미국의 IT 기업들인데 이 주식부터 다들 던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주식을 던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 내용이 있네요. 일단 미국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느니 채권 사는 게 안전하고 더 수익이 좋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술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팡입니다. 이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미.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게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런 원인 분석이 돼 있습니다.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자리를 이동해서 다른 기사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524 조치 관련 내용이군요. 524 해제 입에 올려 한미 공조 긁어 부스럼. 강경화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후폭풍이다. 한국, 미국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한다. 트럼프 초강경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조명균 통일장관은요,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수습하느라 어제 굉장히 바빴습니다. 해제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국회에서 해명을 했죠. 자, 전문가들은요. 말실수든 여론 떠보기든 강경화 이해찬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여기 있네요. 또 조명균 장관 여기 있습니다. 방금 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이사조처 해제 구체적 검토안에 강경화 발언 진화에 나섰다. 이 내용이고요. 이 기사도 마저 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승인. 한국은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못할 것이다. 승인 발언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입니다. 오이사 조치는 한국의 독자 제재인데 트럼프 승인 표현 명백한 외교 결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우리를 상대로 막말 외교 결례를 한 걸 다시 한번 재상기시키고 있네요. FTA 거론하며 한국이 약탈했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는데 통역할 필요 없다.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면전에서 결례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배정희 교수님.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우리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예. 불쾌하죠.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안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승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외교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통상 그런 상황에서는 협의, 협조, 논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긴밀히 협조하겠다라는 예. 정도가 이제 외교적 언사인데 예.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일종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내정 지시와 간섭. 지시를 받는 관계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긴밀한 한미 공조 관계를 해치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고 이제 외교적 결례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오이사 조치 해제 관련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대답을 한 것인지 또는 다른 것인지도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하고 매우 긴밀히 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북한과 미국 협상 잘 되고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제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거는 그대로 해야 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맞겠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좀 절제된 행동과 언어가 좀 필요하겠고 중요한 것은 지금 오이사 조치 해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적절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본인이 주무부처 장관은 아니에요. 통일부가 오히려 주무부처 장관인데 본인이 일단 얘기를 마치 주무부처 장관인 것처럼 한 것. 그리고 또 말을 바꾼 것.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유엔 대북 제재 그리고 미국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서 할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열어가서 또 북미 관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자세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이 승인 발언을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한국 정부가 오이사 조치의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네, 조대진 변호사. 맥락을 보면 기자들이 이제 기습적으로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 3번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스타일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머리에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승인을 해줘야지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심으로는. 내가 승인권자야 이런 그런 생각인가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배정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는 주권 국가인데 다른 나라의 승인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했던 그 제재 조치까지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해찬 대표와 그 강경화 장관의 그 질의응답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냐,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저는
응당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오이사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북 제재, 국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예. 딱히 많이 그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해제될 수 예. 있는 효과는 실효성은 좀 적다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부분들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그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 자체를 뭐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미국과의 공조를 예. 뭐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변한봉 변호사는 강경화 장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그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일단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는 국제 간의 공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를 할 수 없다라는 예. 원칙론적인 입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오이사 제재 조치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였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예. 따라서 다른 나라 미국과 뭐 협의할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오이사 대북 제재 조치, 대북 오이사 조치 역시 예. 상당한 뭐 협의가 필요한 건 맞긴 예.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패널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한국이 계속 그 한반도 중재자나 운전자론으로 하려면 뭔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정치인으로는 얘기할 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한 외교부 장관의 입장에서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혀 조율되지 않고 얘기하는 것에서 상당히 부적절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그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이해찬 대표 역시 상당히 조금 너무 많이 나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글쎄요, 뭐 이 강경화 장관 발언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태도 글쎄요, 어떻게 좀 이해하시나요? 다른 지적은 다 이미 돼 있으니까 제가 예. 굳이 되풀이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어떤 사안이든 한미 공조라는 큰 예. 틀에서 균열이 생기면 예. 모두가 불편하게 됩니다. 뭐 얘기하셨지만 오이사 제재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거라도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가 예.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 우리 기업들 누구도 예. 북한에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더 큰 시장이 거기인데 북한보다는 예.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없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안 그리고 또 폼페이오가 뭐 강경화 장관이 국감에서 슬쩍 했던 얘기 예.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폼페이오가 전화해서 남북 간의 군사 합의에 대해서 예. 항의를 했다. 이 얘기는 사전에 미국과 충분한 협의가 덜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로 예. 보이는 게 한미 공조에 뭔가 균열이 생기는 걸로 비춰지면 양쪽 다 불편하고 그리고 대북 관계의 이런 개선 예. 무드에서도 우리의 입지가 더 좁아진다. 예.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협의를 잘하자는 그런 원칙적인 발언이다 라면서 굉장히 이해하려는 애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군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든 한미는 공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목표 의식이겠죠.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니, 놔둘 손 싶으냐. 제목이 독특합니다. 카바니. 축구선수 이름이고 손흥민 축구선수 이름입니다. 축구대표팀 오늘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열었습니다. 오후 8시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한 우루과이 축구팀 그 얘기를 싣고 있군요. 남미 강호, 카바니 등 공격 압박. 한국은 조현우 포백 가동에 대응한다. 원톱 황의조, 벤투호 첫 골 기대한다. 사실 우루과이 대표팀과 우리 대표팀이 그동안 많은 경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배지호 교수님, 네. 뭐 전문가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축구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지만은 예. 또 염려도 되죠. 말씀하신 대로 역대 전적이 예. 1무 6패로 예. 우리가 절대 열세 이겨보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 대표팀이 예. 상승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인기입니다. 지금 매진이 됐습니다. 저 경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톱의 황의조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가 예. 결합을 해내면은 예. 뭔가 기적의 골, 역전의 승리의 골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예. 이런 기대감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많은 분들이 TV 앞에서 저 경기를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보죠. 한국 아이들의 미래 생산성 세계 2위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이 인적 자본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인적 자본 지수는 오늘 태어난 아이의 미래 생산성을 반영한 지수인데요. 각국의 학교 교육과 보건 상태 등등을 감안한 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적 자본 지수가 0.8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여자아이들의 인적 자본 지수가 0.85로 남자아이 0.81보다 높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높은데 2위. 그럼 1위는 어딜까요? 1위는 싱가포르라 그러네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우위가 2위, 3위는 일본, 4위는 홍콩, 5위는 핀란드. 대부분 상위권이 아시아 국가군요. 윤경호 의원님, 이 기사는 이걸 글쎄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글쎄 숫자만으로는 세계 2위라니까 굉장히 뿌듯해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예.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아는 인적 자본이라는 거는 예. 여기 나와 있지만 뭐 미래 가능성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가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느냐. 결국 이거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과 의료, 뭐 복지, 뭐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 과거의 경우는 제가 어제 매일경제 실려 나오는 컬럼에서 보니까 예. 대한민국이 인적 자본에 투자를 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원자력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 예. 이걸 든 컬럼이 하나 있더군요. 예. 그러니까 이렇듯이 정부가 당장의 성과를 거두는 거를 떠나서 예.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투자를 하는 예. 이건 여러 분야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논란을 빚었던 뭐 교육 또는 뭐 의료, 복지 다 포함일 텐데 예. 이걸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 이것도 아마 성과와 크게 연결이 되는 걸 것 같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예. 어떤 뭐 기준으로 공신력은 있는 통계일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예. 없지만 결과로는 세계 2위라니까 예. 좀 아침에 뿌듯해지긴 합니다. 싱가포르 지수 우리가 2위 된다. 아무튼 뭐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번엔 나라박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미국 언론이죠. 사우디 왕실 반정부 언론인 암살 지시.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끔찍한 일이다. 영사관에서 살해, 시신 훼손 후 반출. 이 지금 사우디, 그러니까 굉장히 사우디에 대해서 사우디 왕실에서 비판적인 언론이었는데 지금 뭐 실종돼서 살해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우디 왕실이 관여했다. 지금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이 진상 요구를 해서 국제 문제로 번졌다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뭐 영상도 나가 있습니다. 저 인물인데 영사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들 보면은 사우디 쪽 인물들이 뭔 요원들이 막 입국하는 모습.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또 급하게 어디 가는 모습이 있어서 지금 서방 언론들은 사실상 사우디 왕실이 이 암살에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서방 국가와 중동, 사우디 국가가 또 갈등을 빚는 건가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미국, 중국 정부 요원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체포된 슈엔진 2013년부터 G 등 항공 우주 선도기업 첨단 기술을 빼내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애플, 아마존 등 서버에 스파이 칩을 심어서 뭔가 정보를 빼내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왔죠. 그러자 중국은요, 미국의 기소는 날조한 것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최근에 이 무역 분쟁까지 가더니 이런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언론 보도와 여러 가지 이제 한쪽의 주장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두 나라 문제가 많이 있군요, 지금. 일단 뭐 중국의 기술 탈취에 관련된 예. 시도들은 되게 많이 적발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예. 여러 나라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우려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사건도 역시 무역 전쟁, 무역 갈등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그 기술 탈취에 관련된 이런 기소를 통해서 예. 무역 분쟁들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술 탈취도 이게 무역과 관련된 건데 싸움이 더 거칠어지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으네요. 여기 보시죠. 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경향신문이 전하는 기사입니다. 1억 5천만 원 벤츠 몰며 월 5만 원에서 20만 원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한다. 이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자, LH 입주자들 외제차 141대 보유.
입주 자격 강화, 퇴거 기준 마련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네요. 이거 좀 어려운 분들을 하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여기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요. 어제에 이어서 쌀쌀한 날씨를 보이면서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가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